야! 부사관이야, 장교야? 여자가 복도 한복판에서 길막하고 뭐 하는 거야? 혹시 저분이 뭘 혹시야? 그냥 길 잃은 아줌마지. 당장 나가라고 해. 여러분,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시죠? 혹시 또 뻔한 얘기네 하고 생각하셨나요? 이 오만한 대령이 내일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왔을지,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충격적인 반전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면서일까요? 아니면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들으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사단본부 건물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함이 흘렸다.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타자기 소리가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장이 스며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여성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단정한 단발머리,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평상복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장윤정 중장, 내일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될 여성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25년간의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편견과 무시를 견뎌냈다. 특전사의 첫 여성 장교로 들어갔을 때의 차가운 시선들, 해외 파병에서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했을 때조차 운이 좋았다고 폄하했던 사람들의 말. 이번 부대는 어떨까?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장교 휴게실을 향해 걸어갔다. 취임식 전날 예하 부대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녀만의 지휘 철학이었다. 화려한 보고서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며진 인사말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진짜 부대를 아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복도 중간쯤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앞에서 3명의 남성이 나란히 서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 전체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성은 다소 배가 나온 중년이었고 양옆에 2명은 상당히 젊어 보였다. 조민수 소령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박재현 대령의 이런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사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직속 상관에게 맞서기는 어려웠다. 내가 너무 소심한 건가?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가정이 있고 진급도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다. 김다영 중위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다. 여성으로서 군대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새로 오는 군단장이 여성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혹시 더 큰 편견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장윤정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이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뒤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장윤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춘 톤으로 양해를 구했다. 중간에 서 있던 남성이 고개를 돌렸다. 박재현 대령이었다. 그는 장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입꼬리에 비웃음을 띄었다. 길막하지 마. 아니, 그냥 꺼져. 그 말이 떨어지자 양옆의 2 장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조민수의 웃음 속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고
김다영은 아예 웃지 못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윤정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을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실망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구나. 박재현은 장윤정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웃으며 동료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민간인들이 정말 버릇 없어졌어. 군 시설에 와서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조민수 소령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방금 전 그 여성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군인 특유의 자세와 움직임이 있었다. 김다영 중위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더욱 강했다. 방금 전 지나간 여성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재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며 휴게실 쪽으로 걸어갔다.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자. 어차피 오늘은 별일 없을 테니까. 장교 휴게실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다. 한쪽 벽면에는 최신형 커피 머신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몇 명의 장교들이 각자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재현 대령이 먼저 들어와 커피 머신 앞에 섰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렀다. 김다영 중위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조민수 소령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조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신경 쓰였다. 박재현 대령의 평소 행동들을 보면서 느꼈던 의문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왜 항상 저렇게 오만할까? 그리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는 지난 몇 달간 목격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병사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 업체 관계자들과의 수상한 만남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 김다영 중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성으로서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며 지내왔지만 최근 박재현 대령의 행동들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사람이 참모장이라니. 김중희, 내일 취임식 준비는 다 끝났지? 박재현이 커피를 받으며 물었다. 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김다영이 말을 머뭇거렸다. 다만 뭐? 새로 오시는 군단장님께서 상당히 엄격하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부대 규율이나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박재현이 콧방귀를 뀌었다. 여자가 얼마나 엄격할 수 있겠어? 어차피 며칠 지나면 현실을 알게 될 거야.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장윤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실내를 한번 둘러본 후 커피 머신 쪽으로 향했다. 박재현은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동료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장윤정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며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것이 이 부대의 현실이구나. 장윤정이 커피 머신 앞에 서자 박재현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한 번 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는 장교 전용 휴게실입니다. 민간인이나 하급 장교는 나가세요. 휴게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김다영 중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고 조민수 소령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여성의 차분한 반응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에서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김다영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여성으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군인이야. 그것도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장윤정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게실을 나갔다. 그 순간 휴게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다. 방금 그분 좀 이상하지 않았어? 맞아.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박재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이래서 규율이 중요한 거야. 경계가 느슨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조민수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대령님, 방금 그분이 혹시 뭐? 박재현이 짜증스럽게 되물었다. 아니, 그냥 뭔가 다른 분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나 자세가 다르긴 뭐가 달라. 그냥 길 잃은 민간인이야. 박재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한다. 그것도 여자 군단장이.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방금 전 자신이 내쫓은 그 여성이 바로 내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라는 것을. 김다영 중위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여성으로서의 직감, 군인으로서의 경험, 모든 것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내일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날 밤 조민수 소령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책상 위에는 사단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는 박재현 대령이 결제한 의심스러운 문서들도 여럿 있었다. 조민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다. 이 급식업체 계약서, 분명 문제가 있어. 입찰 과정도 불투명했고 계약 금액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정비고 장비 현황표도 마찬가지였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 장비의 수가 맞지 않았다. 조민수는 이런 문제들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속 상관인 박재현 대령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대며 넘어갔다. 가족도 있고 진급도 생각해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 복도에서 그리고 휴게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 여성이 보여준 품격과 박재현 대령이 보여준 오만함의 대비가 너무 극명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다. 동기인 다른 부대 소령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전화로 이야기하기는 위험했다. 내일 새로 오시는 군단장님이 정말 여성이라면 혹시 오늘 그분이? 그 생각이 들자 조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박재현 대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민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일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같은 시간 김다영 중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군대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일부 선배 간부들의 시선과 말들은 상처가 되었다. 여자는 군대에 맞지 않아.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거 아냐.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 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휴게실에서 만난 그 여성은 달랐다. 박재현 대령의 무례한 말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러섰을 뿐이다. 저런 여성이 되고 싶다. 김다영은 그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권위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맞서지도 않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진정한 강함. 내일 새로 오는 군단장도 여성이라고 했다. 김다영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여성 군단장이라면 자신 같은 여성 간부들을 더 잘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편견과 시선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 어떤 분일까? 김다영은 새로운 군단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2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 군단 본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군 간부들이 정렬해 앉아 있었다. 신임 군단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군단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연단 뒤로는 군단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재현 대령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과음한 탓에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 휴게실 사건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드디어 새 군단장을 만나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여성 군단장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조민수 소령은 박재현의 뒤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고민한 탓에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다. 김다영 중위는 더 뒤쪽에 앉아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군단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전 9시 10분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다. 숙연한 마음으로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장엄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했다. 국민 의례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신임 군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신임 군단장 장윤정 중장님 입장.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박재현 대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단상으로 걸어오는 인물이 바로 어제 자신이 복도에서 그리고 휴게실에서 모욕했던 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장윤정 중장은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깔끔한 군복에 반짝이는 중장 계급장, 그리고 위엄 있는 자세. 어제의 평상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박재현의 입이 바짝 말랐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조민수 소령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박재현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긴장감이 몰려왔다. 김다영 중위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어제 휴게실에서 자신이 느꼈던 직감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동시에 박재현 대령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박재현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길막하지 마. 아니, 그냥 꺼져. 여기는 장교 전용입니다. 민간인이나 하급 장교는 나가세요. 그리고 어젯밤 만찬에서의 오만한 말들까지. 이럴 수가. 장윤정 중장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재현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장윤정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참석자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군단장 장윤정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대강당 안이 숙연해졌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지휘 철학은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박재현은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대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꾸며진 인사말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진짜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장윤정의 말이 계속되었다. 조민수와 김다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제 저는 이 군단 예하 부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대강당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재현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장윤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재현을 향했다. 부대의 문제는 현장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장윤정 중장은 즉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각 사단의 주요 간부들이 모였다. 박재현 대령도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추스르며 회의실에 들어왔다. 앉으십시오. 장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은 톤이었다. 오늘부터 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합니다. 박재현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감찰 대상은 생활관, 취사장, 정비고, 훈련장, 그리고 모든 행정 업무입니다. 특히 부대 내 인사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장윤정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검과 같았다. 혹시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적이 흘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재현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 8시부터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찰팀은 군단 본부에서 직접 파견됩니다. 장윤정이 일어섰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박재현도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박재현 대령. 장윤정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박재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잠깐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들이 모두 나간 후 회의실에는 장윤정과 박재현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다음 날 오전 8시 군단 본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 사단에 도착했다. 팀장은 군단 감찰실장인 이상훈 준장이었다. 그는 장윤정 중장의 오랜 동료이자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상훈 준장이 사단 간부들 앞에서 선언했다. 모든 장부와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 개별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찰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감찰팀은 먼저 각종 장부와 서류를 검토했다. 예산 집행 내역, 인사 발령 기록, 훈련 계획서, 급식 관련 서류 등 모든 것이
점검 대상이었다. 조민수 소령은 감찰팀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첫날 오후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 이상합니다. 감찰팀 소속 회계 전문가가 서류를 들고 보고했다. 입찰 공고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업체 선정 과정도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납품 단가가 시세보다 20%나 높습니다. 이상훈 준장이 눈썹을 찌푸렸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박재현 대령이 직접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가혹행위 사례 1 병사 이병철의 증언. 감찰 둘째 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면담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병철 상병의 증언이었다. 박재현 대령님께서 제게 개인집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이병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말마다 대령님 댁에 가서 청소하고 때로는 장보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면 휴가를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감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나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요. 그리고 대령님 딸 결혼식 때는 일주일 내내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강제로 동원되었어요. 이병철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한 번은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부대 복귀 후 이틀 동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겠다면서 구체적 가혹행위 사례 이 김병수 병장의 고백. 같은 날 오후 김병수 병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저는 대령님 부인의 동창회 모임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김병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세팅, 설거지까지 마치 식당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있었어요. 그리고 거절하면 가혹한 훈련을 시키거나 불이익을 줬습니다. 김병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제 여자친구가 면회 왔을 때였습니다. 대령님이 갑자기 불러서 개인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자친구는 혼자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박재현 대령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자 부대 내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렸다. 일부 간부들이 은폐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은폐 시도 1 서류 조작 발각. 감찰 이틀째 밤 행정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재현과 가까운 관계인 총무과장 김정호 소령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야간 근무를 서던 하사가 김정호 소령을 발견했다. 아, 그냥 급한 서류가 있어서. 김정호는 당황하며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수정액과 새로운 인장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서류인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하사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상관에게 이런 식으로 묻지 못했겠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대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김정호는 결국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이 감찰팀에 보고되었고 조사 결과 급식업체 관련 계약서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은폐 시도 이 증언 압박 사건. 셋째 날 오전 또 다른 은폐 시도가 발각되었다. 중대장인 정민석 대위가 부하 병사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다. 야, 감찰팀한테 뭘 말했냐? 정민석 대위가 이병철 상병을 불러 다그쳤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어. 괜히 큰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하지만 이병철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다. 죄송하지만 대위님,
저는 사실대로 말할 생각입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민석 대위가 화를 냈다. 하지만 이병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다른 병사가 감찰팀에 신고했고 정민석 대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장윤정 중장은 복잡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감찰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였다. 부하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타까움이었다. 25년 전 그 젊은 대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박재영과 그의 부하들. 그때 그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다. 부하들을 걱정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다. 구조된 후 그가 했던 말도 기억났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진심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장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권력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짐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고.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감찰팀장인 이상훈 준장으로부터였다. 중장님, 추가로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정비고 장비 횡령 건입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큽니다. 장윤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셋째 날 오후 정비고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장부상으로는 신형 장비가 10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7대밖에 없습니다. 정비 전문가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부품 재고도 실제보다 장부상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준장이 직접 정비고를 점검했다.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횡령입니다. 감찰팀은 즉시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박재현 대령이 업체와 결탁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조민수 소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자신도 이런 의혹을 느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내가 진작 신고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다. 감찰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병사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하나씩 드러났다. 우리는 그냥 참고 살았어요.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나요? 감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마치 물건처럼 취급당했어요. 다른 병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대령님은 우리를 부를 때도 이름 대신 야, 너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퍼부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이었나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욕들이에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감찰관들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권 침해였다. 김다영 중위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부하들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을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셋째 날 저녁
장윤정 중장이 직접 사단을 방문했다. 감찰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단장실에서 이상훈 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예산 유용만 해도 3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상 이상입니다. 장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박재현 대령을 불러주십시오. 잠시 후 박재현이 사단장실에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척하게 야윈 얼굴, 초췌한 모습,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 앉으십시오. 장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박재현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대령님, 감찰 결과를 보셨겠지만, 예. 박재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25년 전 일을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그때 대령님은 대위였습니다. 야간 훈련 중 길을 잃어 부대원 30명과 함께 산속에서 헤매고 있었죠. 박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날씨는 추웠고 부대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동사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중장님, 저는 그때 소령이었습니다. 긴급 구조작전을 지휘해 여러분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전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구조된 후 대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박재현이 입술을 떨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장윤정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령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박재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부하들을 괴롭히고 공금을 빼돌리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약속했던 훌륭한 군인의 모습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민수 소령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감찰팀을 찾아갔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준장이 그를 맞았다. 어떤 것들입니까? 박재현 대령의 비리에 대해 저는 몇 달 전부터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급식업체와의 수상한 거래, 장비 재고 조작,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직속 상관이었고 제 미래도 생각해야 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 용기를 냈다면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민수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그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감찰팀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겠습니다. 조민수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간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몇몇 간부들이 추가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중위님은 항상 공정하게 대해주셨어요. 한 병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여성 간부라서 우습게 봤던 적도 있었어요. 김다영이 놀랐다. 정말요? 네, 하지만 중위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른 병사도 말했다. 중위님은 저희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김다영은 이 말을 들으며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이날 이후 김다영은 더욱 당당해졌다. 장윤정 중장처럼 성별을 뛰어넘어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감찰이 끝난 후 장윤정 중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사흘간 실시된 감찰 결과 심각한 비리와 부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장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재현 대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예산 유용 규모는 총 3억 원에 달하며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는 수십 건에 이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는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장윤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박재현 대령은 오늘 아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군 검찰에 이첩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윤정은 군단장실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박재현을 처벌하는 것이 기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웠다. 25년 전 그 젊은 대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박재현 대령이 보직에서 해임된 후 사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참모장은 김철수 대령이었다. 그는 청렴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윤정이 김철수 대령에게 물었다. 부대 내 소통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간부와 병사 간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익명 건의함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첫 주는 어색했다. 간부들도 병사들도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민수 소령은 이제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는 박재현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훈련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가 부하들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 병사들이 나타났다. 장비 점검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네. 적용해보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부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다영도 이제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녀는 후배 여성 간부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그녀가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성별을 핑계로 삼지도 말고 성별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세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사단의 변화는 다른 부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윤정 중장의 현장 중심 리더십이 화제가 되면서 다른 지휘관들도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장윤정은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 리더십의 핵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녀가 연단에서 말했다.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는 지휘관은 진짜 부대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참석한 지휘관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준장이 질문했다. 중장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장윤정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25년 전 제가 구했던 그 대위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부정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3개월 후 장윤정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박재현이었다. 편지는 교도소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장윤정 중장님께 이런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냅니다. 25년 전 중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의 감사함을 저는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권력에 취해 오만해졌고 부하들을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중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재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장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박재현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다. 군단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어 있었다. 장윤정 중장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예하 부대를 불시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하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가을날 그녀는 다시 사단을 방문했다. 복도를 걸으면서 1년 전을 떠올렸다. 길막하지 마. 아니, 그냥 꺼져.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웃음으로 기억되었다. 그 모욕적인 말이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 휴게실에 들어가니 벽에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대. 소통과 신뢰로 하나 되는 우리. 예전의 권위적인 구호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중장님, 어서 오세요. 김다영 소령이 반갑게 인사했다. 부대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해요. 조민수 대령도 들어왔다. 중장님, 박재현 전 대령님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소식이요? 출소하셔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놀랐다. 청소년 보호시설에서요? 네,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윤정에게 전화가 왔다. 박재현이었다.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겸손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박 선생님 출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이곳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계속 말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저처럼 권위에 반항하거나 반대로 권위에 굴복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제 경험을 들려줍니다. 권력에 취해서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입니다. 장윤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중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감사라니요?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말입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윤정 중장의 리더십은 국방부에서도 주목받았다. 2년 후
그녀는 올해의 지휘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장윤정 중장은 현장 중심의 리더십으로 부대를 혁신했습니다. 특히 부대 내 부조리를 척결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든 것은 정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상을 받으며 말했다. 이 상은 제가 혼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단 모든 장병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관중석에서 조민수, 김다영을 비롯한 부하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상을 받은 후 장윤정은 여성 간부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했다. 여러분, 저는 25년 전 특전사에 첫 여성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편견과 마주쳤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별을 핑계로 삼지 마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중이가 질문했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남성 동료들보다 2배 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진정성입니다. 부하들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성별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하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성 간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3년 후 장윤정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중장님, 국방부에서 국제협력 담당 차관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국제협력 담당이요? 네, 한국의 군 문화혁신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업무입니다. 장윤정은 고민했다.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수락했다. 새로운 직책을 맡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단을 방문했다. 중장님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김다영 소령이 아쉬워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화가 정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없어도 이 부대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리더십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새로운 직책을 맡기 전날 밤 장윤정에게 박재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중장님, 새로운 보직을 맡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제협력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중장님이라면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과 함께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중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3년 전 그날 중장님께서 저를 즉시 처벌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요? 저에게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신 거죠. 만약 그날 바로 정체를 밝히셨다면 저는 겉으로만 사과했을 거예요. 장윤정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니까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어요. 박 선생님도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중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5년이 흘렀다. 장윤정은 현재 국방부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다. 그녀가 주도한 국제협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군 문화혁신 모델을 도입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장윤정은 추억을 따라 사단을 방문했다. 부대는 또 한 번 크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휴게실에 들어가니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다. 김다영 중령이고 현재는 사단 부사단장이 들어왔다. 차관님, 오랜만이네요. 부대는 어떤가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른 부대에서 견학을 오는 일이 많습니다. 박재현 선생님 소식도 들으셨나요? 네, 청소년 교육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는 국가에서 포상도 받으셨대요. 장윤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가끔 부대에 오셔서 후배들에게 강연을 해주세요. 매번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차관님, 지금까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장윤정이 잠시 생각했다. 박재현 선생님이 진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 한 번의 무례한 말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윤정 중장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박재현 전 대령은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장윤정의 포용력인가요? 아니면 권력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선 박재현의 변화인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권위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장윤정 중장처럼 참고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즉시 맞설 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리더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키우고 변화시키는 리더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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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